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61살이에요. 평생 장사를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죠. 제 아들 민수는 이제 3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철이 없어요. 결혼만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며느리 수지는 28살 결혼 전에는 웃음 많고 예의 바른 줄 알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죠. 아직 사회생활 몇 년 안 한 티가 역력했고 집안일도 귀찮아했어요. 게다가 저는 며느리 신혼집에 불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말하더군요. 그날도 전 아침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겨우 몸을 눕혔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죠. 어머니, 오늘 빨래가 너무 쌓였어요. 저 바쁘니까 와서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저는 황당해서 대답했어요. 수진아, 너희 둘이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는 장사하고 와서 피곤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니, 그럼 어머니 아들이랑 제가 집안일 다 하라는 거예요? 저 일하느라 힘든데요. 며느리가 소리쳤죠. 그 순간 옆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냥 좀 해줘. 어차피 엄마 집 가깝잖아. 아들이 투덜댔죠. 신혼집에 도착하니 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부엌은 설거지거리로 넘쳐났어요. 거실 소파에는 치킨뼈가 담긴 박스가 아직도 놓여 있었죠. 그 와중에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고 웃으며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게임기를 잡고 있었고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결국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에서 물이 넘칠 만큼 쌓인 그릇들을 치우는 동안 며느리는 커피를 마시며 제 뒤통수를 보더군요. 여기 너희 집이야. 너희가 치워야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 민수가 불평하며 짜증을 냈죠.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해주면 되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후회했어요. 결혼시킨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와 아들 모두 철없고 저를 하녀 취급하는 게 너무 분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신혼집에 갈 때마다 작은 수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수첩에 날짜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건 분명 언젠가 증거로 써야 할 날이 올 거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전혀 예상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며느리 수진이 제 수첩을 훔쳐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며느리 수진이 제 수첩을 훔쳐본 건 정말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은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시 누웠다가 아들이 급히 전화해서 신혼집으로 갔죠. 도착하니 며느리는 안 보였고 아들 민수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어디 갔니? 하고 묻자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마트 갔어. 전 그때까진 아무 일도 모른 채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실 테이블 위 제 가방이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본능적으로 가방을 확인했는데 있던 수첩이 사라져 있었어요. 한참 후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제 수첩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지는 씩 웃으며 제 앞에 앉더니 수첩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참 재밌게 쓰셨네요. 며느리가 비웃었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기록이야. 네가 볼 권리는 없어.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수지는 수첩을 훑으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죠. 3월 8일
빨래 다 해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음. 3월 15일 설거지 후 쓰레기 버림. 며느리 카톡만 함. 며느리가 소리쳤죠. 그 목소리를 들은 민수가 게임을 멈추고 다가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수진이 욕한 거야? 아들이 물었죠. 수진은 제 수첩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시댁욕으로 받아들이면 명예훼손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이거 사진 찍어뒀어요. 그 말에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수지는 곧장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안일 해달라는 말 거절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거 가족 단톡방에 뿌릴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왜 이런 걸 쓰냐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집에 가는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거절하면 협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참으면 제 자존심이 무너졌죠. 설거지, 빨래, 청소뿐 아니라 반찬까지 만들어 채워놓고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수지는 이건 덜 익었다. 이건 너무 짜다며 불평만 늘어났죠. 하루는 제가 만들어 놓은 잡채를 한 젓가락 먹더니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증거를 모을 때라고 생각했죠. 전 그때부터 핸드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저를 부리는지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죠. 가끔은 일부러 거절해서 수진이 화내는 목소리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제 가게 금고에 넣어뒀죠.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 수진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를 우리 집 가사도우미라고 부르며 친구들에게 웃으며 자랑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친구들을 신혼집으로 불러놓고 저한테 음식까지 차리게 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수지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엔 김치 좀 담가다 주세요. 10포기 정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10포기 김치를 담그려면 이틀은 꼬박 써야 하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힘든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느꼈죠. 전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곧 네가 쳐놓은 덫에 네가 걸려들게 만들 거야. 며느리가 제 수첩을 빌미로 협박하던 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부터 전 제 방식대로 반격을 준비했고 그 계획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건 며느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이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여전히 저를 집안일 도우미로 부려먹으며 틈만 나면 불평과 요구를 쏟아냈죠.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면서 속으론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아주 좋은 기회를 발견했어요. 김치 재료를 사러 갔다가 제 단골 반찬 가게 주인이 새로운 휴대폰을 자랑하며 보여주더군요. 그 휴대폰은 통화 내용과 대화를 고음질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바로 하나 장만했죠. 며느리가 요구했던 김치 10포기를 일부러 절반만 만들어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으면 허리 통증 때문에 더 못했다고 말하려 했죠.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녹음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김치를 들고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부엌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김치통을 식탁 위에 올리며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5포기밖에 못했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는 못하겠더라.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는 과자를 내려놓고 제 김치통을 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어머니, 제가 분명 10포기 부탁드렸죠? 이거 반밖에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죠. 엄마, 수진이 부탁은 좀 들어주면 안 돼? 매번 이렇게 빠지는 건 좀 그렇잖아. 아들이 불만을 드러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어요. 바로 이런 반응을 녹음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민수 엄마니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요. 휴대폰 속 빨간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며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더 친절하게 굴었어요. 이번 주말엔 내가 갈비찜이랑 잡채 해줄게. 너희 친구들 초대해도 돼.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죠. 이런 제안을 거절할 리 없었어요. 친구들을 불러놓으면 자연스럽게 수진의 말버릇과 태도가 더 거칠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녹음하면 저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었죠. 주말, 신혼집 거실은 수진의 친구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거실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위치에 휴대폰을 두었어요. 수진은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내 시어머니는 내가 시키면 다 해. 김치, 반찬, 청소까지. 완전 편하지 않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손은 잠시 멈췄지만 마음속으론 됐다 싶었어요. 이건 분명 수진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발언이었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저는 부엌 정리를 하며 일부러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뚜렷하게 말했죠. 수진아, 오늘 네가 한 말 잘 기억해. 나도 다 기억할 거니까. 제가 말했어요.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가는 불안함을 봤어요. 그리고 알았죠. 이제 곧 반격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요. 이날 녹음된 내용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수진이 제게 했던 모든 무례함의 증거였어요. 저는 그걸 이용해 수진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편이어야 할 아들이 수진과 함께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거였죠. 며느리 수진과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이 붙어 있었지만 아들이 본격적으로 그 불을 켜기 시작한 건 이 무렵이었어요. 아들 민수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게 손 벌리며 살아왔죠. 월세를 내줄 때도 밥값을 줄 때도 엄마밖에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그 입은 며느리 편에 서서 제게 나를 세우는 데만 쓰이게 되었죠. 그날 오후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좀 와. 얘기 좀 해.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혹시 또 무슨 일이 터졌나 싶어 신혼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 수진이는 식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민수가 서 있었고요. 테이블 위에는 김치통이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 담가다 준 그 김치였죠. 엄마, 수진이랑 얘기 좀 해.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은 김치통 뚜껑을 열더니 표정을 찡그렸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제가 손님들한테 대접했는데 다들 물만 마시고 갔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김치를 담글 때 일부러 싱겁게 했고 맛을 봤을 때도 적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흠을 잡는 건 저를 무시하고 압박하려는 수작이었죠. 엄마, 솔직히 좀 생각해봐. 수진이 힘들게 일하는데 집안일도 하고 김치도 하고 반찬도 해야 하는 거 부담되잖아.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들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올 뻔했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건 수진이었고, 저는 매번 불려가서 뒷정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사실엔 눈을 감고 그저 예쁜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죠. 수진이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연극하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나도 어머니한테 더 잘할 수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민수는 곧장 제게 시선을 돌렸죠. 들었지, 엄마. 그냥 좀 해줘.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미 며느리가 제 수첩을 쥐고 있었고, 그걸 빌미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죠. 이제는 아들까지 가세해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몰아붙이는 형국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피라는 것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은 제 아들이지만 제 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가득했고, 민수는 그런 수진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하며 제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어요.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전까진 단순히 며느리의 무례함을 기록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태도까지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대화를 길게 이어갔죠.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몰아붙이는 장면을 고스란히 녹음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제가 그렇게 순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걸 수능이라고 착각했어요. 그 덕분에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며칠 뒤 두 사람은 제게 또다시 불쑥 전화를 걸어 신혼집으로 불렀어요. 이번엔 거실 한가운데 의자를 두고 저를 앉히더군요. 그리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한 달에 2번은 와서 대청소해 주세요. 저희 둘 다 바쁘니까요. 민수도 바로 덧붙였죠. 엄마, 이게 우리 부탁의 전부야. 해줄 수 있지? 저는 그 순간 아무 표정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제 거의 다 왔다. 너희 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에 다 보여줄 날이 곧 온다.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의 압박은 절정에 달했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벼랑 끝은 제가 뛰어내릴 곳이 아니라 그들을 떨어뜨릴 자리였죠. 며느리 수진이와 아들 민수의 압박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저를 집안일 도우미로 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시간과 사생활까지 빼앗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면서 속으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날짜별 기록까지. 그동안 모아온 증거는 작은 USB에 담겨 있었고, 저는 그 USB를 가지고 이번엔 공개적인 장소에서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저는 그 가짜 웃음이 깨지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같이 커피나 마시자. 민수도 불러.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는 의외로 흔쾌히 수락했고, 저는 미리 동네에서 가장 붐비는 카페 구석 자리를 예약했어요. 그 자리에는 제 노트북과 USB를 준비해뒀죠. 주말 오후 카페 문이 열리자 민수와 수진이가 나란히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한 듯 환하게 웃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죠. 저는 커피를 건네며 가볍게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어. 제가 말했어요. 수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특유의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자리 너무 좋네요. 그런데요, 김치도 그렇고 지난번 반찬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민수도 바로 거들었죠. 맞아, 엄마.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미리 준비한 폴더를 클릭했죠. 폴더 안에는 녹음 파일과 사진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수진아, 민수야.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 다 여기 있어. 제가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고 민수는 당황한 듯 웃었죠. 엄마,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USB에서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는 수진이 친구들 앞에서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시키면 다 해요라고 말하며 웃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희 쪽을 흘끗 보았고 수진이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이런 걸 왜 여기서 틀어요? 창피하게.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한 네 자신이지.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곤란한 듯 고개를 극적이며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그 틈을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녹음 파일에는 두 사람이 저를 신혼집에 불러 대청소를 시키고 불평을 늘어놓는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이 파일이 끝나자 옆자리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수진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죠. 민수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엄마, 알았어. 앞으로 수진이랑 나도 조심할게. 그만 끄자.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날짜별 기록이 적힌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내가 살기 위해 쓴 기록이야. 너희 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혹시라도 부인하면 이걸 가족 단톡방에 올릴 거야.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커피잔만 만지작거렸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몇 달간의 울분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요. 수진이는 절대 이렇게 당한 걸 가만두지 않을 여자였고 민수 역시 저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할 거예요. 카페에서 USB를 꺼내 녹음을 틀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가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승리를 확신했어요. 몇 달간의 모욕과 수모가 한순간에 만회되는 듯 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수진이는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졌고 민수도 갑자기 바쁘다며 전화를 피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김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던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분이 말하길 누군가 제 얘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었다더라는 말이었죠. 게다가 녹음하고 몰래 감시하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까지 얹혀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수진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며느리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일부러 전화를 걸어 신혼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거실 바닥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 옆에는 민수가 앉아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저를 본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순간 속이 터질 뻔했어요. 이건 분명 연기였어요. 며느리는 울면서도 시선 한쪽으로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죠. 아마도 녹음을 하고 있거나 영상을 찍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엄마, 수진이 이렇게까지 힘든 거 왜 몰랐어? 엄마가 너무 심했잖아.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몇 달 동안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과 수모는 아예 지워지고 지금 이 방 안은 나쁜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의 그림으로만 채워지고 있었죠. 저는 억울함을 설명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저 녹음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들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수지는 제가 녹음할 걸 미리 알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목소리와 상황을 증거로 남기려 했던 거예요. 그녀의 울음, 민수의 분노, 그리고 제가 당황해하는 목소리까지 모두 그녀가 원하는 시나리오 속에 들어간 셈이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민수에게 기대었어요. 민수야, 나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민수는 제게 차갑게 시선을 던졌죠. 엄마, 이제 그만해. 수진이랑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대로 가면 제가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USB를 꺼내 다시 들어봤지만 수진이 짜놓은 상황 속에서 저는 마치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제가 쥐고 있던 무기는 며느리의 연기와 거짓 소문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흘린 거짓 눈물과 연기는 동네를 순식간에 장악했어요. 이제 시장에 나가면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 눈빛 속엔 연민보다는 저 사람이 그 시어머니래 하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렇다고 장사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가게는 제 유일한 생계였고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곳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2차 공세는 바로 이 가게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채소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사장님이 며느리 괴롭히고 며느리가 그 때문에 병원에 다닌다고요. 손님의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칼이 멈췄어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글 속 내용은 제가 아니라 수진이 직접 꾸며낸 이야기임이 분명했죠. 게다가 댓글에는 가게 주인 불매하자는 말까지 달려 있었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민수가 서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화해하려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라는 걸요. 어머니, 가게 힘드시죠?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려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투와 미소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 부드러웠지만 눈빛 속엔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고 수진이는 손님들 앞에서 계산을 도와주며 일부러 저를 쉬게 했어요. 마치 제가 손님 상대를 못할 만큼 상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연출이었죠. 손님들이 나간 뒤 민수가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랑 사이가 이렇게 소문나면 가게도 힘들잖아. 그냥 수진이 말 좀 들어줘. 아들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내 편이어야 할 아들이 내 억울함을 알면서도 며느리의 그림자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뼈아팠죠. 그 주말, 동네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가게에서 일하는 주인이 손님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거짓 글이었죠. 심지어 그 글에는 가게 사진과 제 얼굴까지 찍혀 있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불어났고 일부는 제 과거까지 끄집어내며 인신공격을 하고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대로 가다간 장사도 제 명예도 제 인생도 모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저는 수진을 가게 뒷방으로 불렀어요. 수진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제가 말했어요. 수진은 잠시 고개를 숙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지는 거 싫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었어요.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끝을 봐야 하는 전쟁이 되어버렸죠. 이제 며느리의 공격은 제 삶의 터전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죠. 며느리 수진의 거짓 소문과 조작된 이미지는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이제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은 일부러 고개를 돌리거나 작은 목소리로 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같이 참고 넘어갔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장사가 한창일 때 수진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입가엔 사람들 앞에서만 짓는 착한 며느리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녀는 일부러 제 가게 앞에서 멈춰 서더니 크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둘에게 쏠렸고 그 속삭임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래도 저 며느리는 참 착한 애라는 말이 섞여 있었죠. 며느리는 제 앞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저한테 화내신 건 괜찮아요. 다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 제 얘기도 조금은 들어주세요. 그 말은 마치 제가 며느리를 심하게 몰아세운 사람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속닥이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제 얼굴은 화로 달아올랐죠.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저를 정면으로 찔렀어요. 그 눈빛 속엔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순간적으로 제 손이 올라가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시장 안을 가르며 퍼졌고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뺨을 감싸 쥔 채 두 눈에 눈물을 맺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그녀를 괴롭힌 것처럼 보였죠. 곧이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시어머니가 그렇다더니. 아이고, 며느리 불쌍해라. 민수까지 나타나 제 앞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어떻게 며느리를 때릴 수 있어? 아들이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훔치며 사람들 앞에서 힘겹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어요. 몇몇은 제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수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입을 열어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의도한 대로 저는 이제 며느리를 때린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제 안에서 울분과 절망이 뒤섞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 싸움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결심이었죠. 며느리의 뺨을 때린 그날 이후 저는 하루아침에 폭력적인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시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사를 피하거나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했죠. 가게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제가 만든 음식은 좋아했지만 제 이름이 묻어있는 상황 자체를 불편해했죠. 민수와 수진이는 그 사건 이후 아예 저를 피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제가 신혼집으로 찾아가면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죠. 수진이는 여전히 동네 커뮤니티에 애매하게 저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누가 봐도 저를 지목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더니 시장 상인 중 한 명인 박 여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이었죠.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 사장, 그날 시장에서 있었던 일 내가 다 봤어. 김 사장이 뺨을 때리긴 했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아.
박 여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죠. 박 여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와서 귓속말했잖아. 그때 표정이 아주 비웃는 표정이더라. 그리고 그 뒤에 손을 올린 거잖아. 나는 그 장면 다 봤어. 박 여사가 말했어요. 저는 놀람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증인은 많을 필요 없고 단 한 명이라도 확실히 봤다면 충분하다는 걸요. 박 여사님, 그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했어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거야.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그냥 막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변명한다고 할 거야. 박 여사가 말했어요. 그 조언은 맞았어요. 지금은 아직 모두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고 제가 먼저 움직이면 거짓 변명으로 보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참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며칠 후 가게 앞에 일부러 친구들을 데리고 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시장 한가운데서 때리셨는데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 말에 친구들이 혀를 차며 제 가게를 힐끔 보았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하기까지 했어요. 제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왜냐면 이번 싸움은 증거와 타이밍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박 여사와 통화를 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가 직접 시장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말해줄 순간을 만들기로요. 그리고 그 무대는 시장의 큰 회의날, 모두가 모이는 그 자리로 정했어요. 시장 회의날은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각 점포 주인들과 상인의 임원들이 모여 시장 축제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저는 평소처럼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거센 파도로 뒤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며느리 수진이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이미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바닥으로 제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얘기할 타이밍은 알아서 잡을게. 박 여사가 말했어요. 회의가 중반쯤 되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마치 피해자처럼 보이려는 표정이었죠. 몇몇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수진이는 그 인사에 억지로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오늘이 끝이다라는 다짐을 다시 했어요. 상인 회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박 여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잠깐만요. 다들 한 가지 얘기를 들어주셔야 해요. 요즘 시장에서 김 사장님하고 며느리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날 제가 현장에서 있었어요. 박 여사가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 쏠렸고 저는 숨을 죽였어요. 김 사장님이 며느리 뺨을 때린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오늘은 사람 많은 데서 한번 보여주자라고요. 그리고 웃었어요. 박 여사가 말했어요. 순간 회의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속삭였어요. 나도 들었어. 전에 며느리가 가게 앞에서 시어머니 괴롭히면 재밌겠다고 하던 거. 맞아. 나도 그 말 들은 적 있어.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수진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해갔죠.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해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죠. 민수도 함께 오지 않은 탓에 오늘만큼은 그녀 혼자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네가 한 말은 네 입에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
이제는 그만하자.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에 서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아직 전부가 돌아선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분명한 변곡점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몇몇 상인들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좀 알겠네요. 괜히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몇 달간의 고립 속에서 제게 처음 주어진 위로였어요. 며느리는 회의장을 나가며 제 옆을 스쳤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처음 보는 불안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도 이제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은 이미 몰린 짐승 같았어요. 시장 회의에서 박 여사의 증언과 주변 상인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가면을 벗겨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수진이는 보란듯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정말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애써 울먹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채소 가게 주인은 고개를 돌렸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손님 계산하느라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는 척했죠. 평소라면 그녀의 연기에 동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 저 사람 또 저러네. 이젠 좀 지겹다. 작은 목소리들이 수진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다른 상인들에게 다가갔지만 돌아오는 건 건조한 대답뿐이었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이 닫히기도 전에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은 심각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철이 없었죠. 엄마,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더 이상 저도 엄마 아들 안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숙한 곳이 찌르는 듯 아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그 모든 걸 잊은 듯 수진의 말만 믿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수야, 네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죠. 그건 알지만 지금은 수진이가 상처받았잖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수진이 뒤에서 들어왔어요. 눈에는 여전히 억지로 만든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어머니, 저도 이제는 그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거 다 아니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는 이 철없는 부부를 내 집과 삶에서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요. 그래, 그럼 나가라 둘 다. 내 사준 집에서, 내 인생에서.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수진이는 민수의 팔짱을 끼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빨랐지만 저는 그 뒷모습이 언젠가 돌아올 길을 스스로 끊는 듯 보여서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은 조용했어요.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서서히 풀렸죠. 물론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시장에서의 평판, 퍼져있는 소문, 민수와의 관계. 모든 게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제 공간에서 더 이상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쉬어졌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강해져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집은 고요했어요. 며칠 동안은 허전함보다도 텅 빈 공간의 적막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하지만 오래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시장에서 쌓인 오해와 흉흉한 소문을 풀지 않으면 제 삶의 터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오기 전 먼저 시장 통로를 한 바퀴 돌며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처음엔 어색하게 피하던 사람들도 제 표정이 변한 걸 느꼈는지 작게나마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그날 오후 채소 가게 주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장님, 지난번 일은 제가 괜히 오해했어요. 이제 다 알겠어요. 채소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하루하루 진심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시장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 시작 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장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동안 제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오래 함께 장사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박 여사가 제 옆에 서서 거들었어요. 이제 다들 알잖아요. 김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 일은 그냥 잊어줍시다. 박 여사가 말했어요. 그 말에 몇몇 상인들이 박수를 쳤고 회의장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장사할 때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더 다정하게 인사했고 가끔은 덤으로 채소나 반찬을 챙겨줬어요. 사람들은 다시 제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피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반찬 먹으면 속이 편해요. 오래 장사해 주세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 한 통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그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죠. 시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는 가족에게 받지 못한 인정과 지지를 다른 방식으로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이도 마음이 떠나면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은 자식에게 기대고 목매기보다 내 두 발로 서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야 하고 내 마음을 지킬 사람도 나뿐이에요. 남은 날들은 자식 걱정 대신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쓰세요. 그게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